개콘이 이래서 망했니? 개그맨들 정치색이 어쩌니? 지금은 전 국민의 만만한 팰거리가 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코미디를 참 좋아합니다. 왜요?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과 해악의 민족이라고. 예전에는 저도 한국에서 코미디라는 게 붕괴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보니까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뭐 제일 빨리 공중파를 탈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콘 시즌1 막바지 시청률이 그래도 2.3% 정도는 되는 걸 보면 완전 종영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코미디의 장은 풀뿌리 같은 극장, 그리고 극장에서 검증된 소재가 올라오는 공중파 코미디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2000년대 코미디 전성기의 모습. TV로는 개콘이나 우차싸, 개그야 등을 보고 대학로 데이트에서는 라이어 같은 코미디 연극을 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인싸경 틀딱 같은데 그래도 그땐 다들 연극 많이 보던 시절이에요. 그랬던 모두의 코미디들은 2010년대에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최후의 보루처럼 서있었던 코미디 빅리그마저 사라진 지금, 잠깐 동안 코미디언이 설 자리를 잃었다느니 개그맨들의 순환시대라느니 근들갑들이 있었지만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스케치 코미디라는 장르 아니겠습니까? 조금 문화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스케치 코미디라는 우리가 보던 공개 코미디, 연극의 무대가라를 중심으로 하던 그 코미디를 계승했다기보다는 시트콤을 정신적으로 계승했다고 하기도 하죠. 공개 코미디 전성기였던 2000년대보다 이전 1990년대를 주름잡았지만 201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그 하이킥 시리즈조차 명줄이 끊기, 비운의 시트콤이 대한민국에서 부활해버린 꼴. 그만해 988 물미역.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 시트콤 코미디 시장에 또 한 번 눈치 없이 야지를 놓는 것이 찐따의 본성, 스케치 코미디로 대표되는 미시맥락 코미디에 대한 단상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연극이고 공중파고 구분 없이 코미디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조리, 공감, 그리고 풍자죠. 재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재미는 정보성, 보고 나면 몰랐던 무언가를 알아가는 호기심을 채워주는 재미가 있고, 또 하나는 원초적인 웃음입니다. 뭐 칼로 잰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정보성 채널도 웃기게 이야기하는 건 필수고 예능도 어느 정도의 정보성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원초적인 웃음이라고 말했는데 웃음이란 것이 되게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웃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로는 타인을 깔보면서 낮잡는 것에 안심을 느끼면서 웃음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코미디로 따지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소위 뚱땡이형 개그맨들이나 어떤 집단을 낮잡고 깔보는 것으로 이미지를 격화하는 방법 등 비하형 개그는 꽤 많이 보이는 기사입니다. 둘째로는 관념과 관념 사이의 불일치, 내가 A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B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와하하 웃어버린다는 겁니다. 좀 고전적인 개그지만 고양인 줄 알고 갔더니 검은 쓰레기 봉투였더라, 당연히 어린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었더라 같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감대 혹은 편견을 갑자기 뒤집으면 웃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통 부조리 개그가 이런 걸 잘 사용하는데, 부조리 코미디의 명작인 몬티 파이튼의 성배라는 영화를 보면 중세 마녀사냥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던 시청자 앞에서 멍청한 중세 인간들이 왜 여자를 붙잡고 마녀라고 신문하고 죽이려고 드는 모습을 보여준 뒤 알고 보니까 진짜 마녀였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방법이 보여집니다. 부조리 코미디는 그래서 호불호가 매우 갈려요. 응당 그렇겠거니 라는 고맥락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코미디 빅리그에서 있었던 썸앤쌈이란 코너, 저는 이 코너로 웃음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등장하는 여자 개그우먼의 외모를 비하하는 비하형 웃음을 유발하고, 썸에서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적인 요소로 공감대를 유발하는 재미를 보여주며, 쌈에서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부조리로 뒤엎어지는 반전형 웃음까지 전형적인 개그의 문법을 잘 버무린 코너죠. 결국 웃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이 얘기에서 계속 나왔던 맥락이에요. 공감을 유도해서 전시하는 공감형 개그도 시청자 혹은 관객이 모두 갖고 있을 법한 동일한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부조리 개그도 그 맥락을 파악한 뒤에 어떤 식으로 뒤집어 엎어야 맥락을 어긋나면서도 납득하게 웃길지 이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감 유도형 개그보다 부조리 개그 쪽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편이죠. 그럼 비하형 개그는 뭐냐고요? 남 비하하는데 맥락이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다짜고짜 아무나 비하하면 웃기겠어요? 가령 시커먼스 같은 지금 눈으로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흑인 비하 개그는 사실 당시에는 비하 개그도 아니었어요. 공감 개그였습니다. 레게머리 흑인은 랩을 잘한다는, 뭐 아니 인권 감수성 높아진 지금 보면 그거 편견 맞으니까 비하 개그 맞긴 한데, 1990년대 당시 한국인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레게머리 흑인은 랩을 잘한다라는 당연한 공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시커먼스의 흑인 관련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랩으로 개그하겠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할 뿐, 개그맨들이 똑똑하다라는 장동민 씨의 말은 사실 저는 교활하도록 정정해야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비하형 개그의 꽃은 교활함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은 건드려도 된다 라는 강력한 합의점을 읽은 뒤에 하는 거니까요.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같은 외모 쪽은 타인보다는 철저히 자기 비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꼰대, 민폐, 양아치 등의 성품 쪽의 비하는 타인 비하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웃음은 맥락을 읽어야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미디의 전성기인 2000년대 공개 코미디 시절까지만 해도 이런 맥락을 읽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전 국민은 같은 프로그램, 같은 예능 프로, 같은 뉴스, 같은
보도를 보고 분노했고,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엔 다 같이 나갔고, 쉬는 날이 들짝시면 모두 인근 놀이공원, 또한 대한민국은 유달리 거대 서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강렬한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은 누구보다도 역사 문제에 민감했고, 누구보다 평균 IQ 등의 국가적 이미지도 제주도를 세계 불가사의로 만드느니 하는 것에도 거대한 맥락에 단체적으로 참 잘 집중하는 나라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과도이자 반감이 생긴 사람들이 인터넷을 점령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거대 서사는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구권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2010년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지하게 외국인들이 거대 서사에 관심 없다고 무식하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외국인은 무식하니 하는 영상들 그런 거 알죠? 아니 사실 원래도 거대한 담론에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 혹은 아예 거대 담론에 관심이 없고 자기 주변의 미시 서사에 더 열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는 딱히 드러날 광장이 없었기에 사실 지금까지 드러날 수가 없었던 거겠지만요. 이건 저번에 이야기했던 찐따론과 관계가 깊다 그죠? 아무튼 2010년대에 한국의 거대 서사가 붕괴되는 과정은 개그 콘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붕괴로 재밌게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거대 서사의 선에 다양한 선들이 분화되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남성인권 보장위원회라든지 두분 토론 같은 남녀 평등 문제는 지금까지는 코미디의 소재가 될 만큼 여유로운 소재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거대 서사로 사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미디로 애둘러 비판까지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내 그런 내 주변의 일들이 거대 서사로 사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거대 서사가 미시 서사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은 그냥 미시 서사들이 거대 서사로 대비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거대 서사라는 것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광장의 생선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던 수많은 미시 서사들, 판춤, 문예라든지 썰만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중파가 소재로 잠깐 쓰다가 금방 불편함의 역풍을 맞고 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보루는 가장 만만한 거대 서사를 건드리기입니다. 전 국민이 그냥 막연히 국회의원을 욕하면 좋아하겠거니, 막연히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말을 하면 좋아하겠거니, 솔직히 개콘에서 풍자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닌데, 2014년 이후 개콘의 풍자는 국민의 70% 정도가 내가 하는 말에 환호해 줄 테니까 너무나도 안전한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척하고 하는 풍자 수준이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들 그 코너에 말하는 거 맞습니다. 거대 서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는 진짜로 공격하면 큰일 날까봐 막연한 소리로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선에서만 개그맨들 똑똑하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 결국 마리겔이 원하는 대로 됐네요. 미친 포스트 모더니스트 마인드 리뷰 갤러리의 원대로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거대 서사는 완전히 붕괴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스케치 코미디들은 시트콤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대 서사가 아닌 미시 서사를 중점으로 두잖아요. 스케치 코미디에서 맨날 나오는 소재가 좀 독특한 친구, 살면서 한 번쯤은 볼 법한 사람, 그냥 주변에 살짝 재미있는 평범한 일상 아닌가요? 파편적인 담론 만만세, 미시서사 만만세다. 네,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히 우리가 당면할 미래였다고 아주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투표율이 매우 고조되어 있지만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투표율도 점점 내려가고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몰두하는 이슈들도 거의 없어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시기가 과도기다라고. 아까 거대 서사의 붕괴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대체제로 미시서사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할 법한 담소가 공중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거대 서사로도 되느냐 죽일 듯이 물어뜯는 불편함이 생겼다고요. 저는 이 프로 불편러 현상이 딱히 해외 PC 운동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서사의 붕괴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거대 서사는 붕괴되었는데 사람들이 거대 서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미시 서사가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미시 서사를 거대 서사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진짜 시트콤이던 시절 2000년대 시트콤에서는 꽤 문제가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와도 그것을 거대 서사인 양, 사회 문제인 양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주도하는 현대에는 미시서사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이미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언급하면 판출 문연이 썰만하니 하는 것들이 미시서사로 비집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이렇게 겪고 있구나 라는 파편화된 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대 서사의 민족 대한민국의 혼으로 이래서 한국의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임, 이게 대한민국 결혼의 현실임, 이래서 친구 중에 찐따가 있으면 안됨, 학급에 장애인이 있으면 생기는 일임, 이게 같은 공감 능력 풀 발휘가 발동되면서 미시서사로 파편화되는 과정에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그것을 여전히 거대 서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도기적 현상으로 요즘은 뉴스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일들을 보도하면서 사회 문제를 삼는다든지 스케치 코미디 소재로나 사용되던 카공족 떡밥을 국민들이 거대 서사처럼 불타니까 거대 서사의 화신 뉴스가 앞장서서 카공족에다가 MG스러움이라는 거대 서사 강제 쑤셔넣기를 목도한다든지 보면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들이 하던 잣대, 가십, 분석, 표현, 담론들이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의 특징, 여자에게 껄떡다는 사람 특징, 어설프게 무리에
개 끼려는 찐따 특징, 직업이 불분명한 사업가형 특징.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마치 정치를 비판하듯이, 마치 사회의 거대한 여론을 비판하듯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런 내 옆 사람 조롱하기 시대가, 내 옆의 사람을 사회 문제처럼 느끼는 시대가 결국 한국인들의 고립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연애율 20%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담론 탓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했었지요. 맨날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들이 번호 따는 남자 극혐 아니냐, 여우짓 하는 여자 극혐 아니냐, 길거리 못생긴 커플 특징,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불특정 다수에게 잠재적으로 돌려질 상처받을 짓을 도전하면서 연애하겠냐고요. 근데 미시 담론이 거대 담론처럼 여겨지는 것은 연애율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 제약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에는 전부 꼴값으로 만든 기염을토해요. 키 작은데 백화점 가면 꼴값, 못생겼는데 번호 따고 다니면 꼴값, 카페에 LG 노트북 들고 다니면 꼴값. 뭐 밖에 나가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치 코미디 자체가 문제냐고요? 스케치 코미디를 보고 그 안에 나오는 미시서사 속 별한 인물을 보고 그것에 분노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것을 마치 거대 서사인 양, 우리 주변의 동료 시민을 무슨 사회 악인 양, 거대 서사 속에 악역인 양 보는 현재의 과도기적 문화는 사회적 악영향이 크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뭐 생산자라고 마냥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말은 못하죠. 다만 수용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시서사로 파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 정도로 미시서사를 받아들여준다면 내 옆에 사는 누군가를 사회악처럼 조리돌림하고 비웃는 문화가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인터넷의 미시서사를 거대서사인 것처럼 분석하고 사회현상인 양 표현하는 건 바로 네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 아니냐? 니는 뭐 다른 줄 아냐? 라고요. 정답이다. 연금술사. 사실 이 영상은 통렬한 자기 혐오입니다. 그래도 변명 하나 얹자면 이미 미시서사를 거대서사처럼 보는 사회니까 거기에 편승을 좀... 아닙니다. 괜히 변명하지 맙시다. 사실 이런 시대에 제일 먹고 살기 좋은 건 솔직히 평범한 인간을 사회악처럼 비판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저 같은 유튜버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갈라치기 하고 상호 조롱하기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저작거리에 매다십시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